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짠순이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돈을 좀 아낍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목적은 돈을 모으는 거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보통 제 이런 성격 때문에 집안 형편이 어려운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풍족하지는 않아도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정도는 되죠. 저희 부모님 고향인 부산에서 아버지가 가구 공장을 하셨고 지금도 경기도 쪽에 공장이 하나 있어요. 10년 전에 가족들 모두가 서울에 올라와 작은 아파트이긴 해도 자가도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번듯하게 나름 잘 사는 편이라고도 할 수 있죠. 혹시 엄마나 아빠가 돈을 아끼시는 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실은 가족 중에 저만 좀 유별나게 돈을 아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은 저를 이해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저축하는 습관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돈이라는 개념을 알고 제 첫 통장이 생겼을 때였어요. 그때 통장에 찍힌 액수를 봤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까지 저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차비나 식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저축했어요. 그 외에는 회사 이직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에 돈을 조금 투자하는 정도? 전 여행도 가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처럼 술을 마시거나 노는데 절대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알뜰하신 편인 저희 엄마도 제 헌옷이나 오래된 가방을 보면 제발 좀 버려라. 아이고 네가 그지가? 예, 이 네 가방. 내가 네 대학 입학할 때 사준 거 아이가? 누굴 닮아서 그렇게 허다시럽노? 못 산다 내가. 하며 혀를 내두를 정도죠. 그리고 제 통장에 딱 1억이라는 숫자가 찍혔을 때 저는 가족들이 저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는 제게 독한 가시나라고 했고 언니들은 독종 별종이라고 하면서 치를 떨었죠. 물론 부모님이 끝에는 대단하다고는 해줬지만 이제는 궁상 떨지 말고 결혼 준비나 착실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니들은 저 같은 별종은 절대로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전 언니들보다 훨씬 빨리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만나냐고요? 바로 경품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경품 카페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곳은 각종 행사, 쿠폰 등의 확률을 높이려고 모인 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이를테면 대형 매장의 경우 10주년, 20주년 행사로 뽑기 추천도 하고 경품을 내걸고 응모도 하게 하는 행사를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공짜로 여행도 가고 상품도 타는지 조언을 서로 해주는 거죠. 저도 그 카페를 통해서 청소기랑 김치냉장고를 받았을 정도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기적인 모임도 참석해야 했는데 그때 바로 제 남편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카페 특성상 회원들 나이가 약간 있는 편이고 저는 굉장히 어린 축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이가 그나마 비슷한 남편과 자주 어울리게 되었고 그 사람의 알뜰한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하는 데는 6개월도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저희 가족들은 반대가 심했습니다. 결혼 결정도 너무 빨랐다는 것, 제가 남편보다 9살이 어리다는 것, 더구나 남편의 직장까지도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저희 둘이 결혼할 때 혼수 예단은 물론 결혼식까지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거의 뒤로 넘어가시려고 했어요. 마, 내가 니를 그래 키웠나? 결혼식을 안 하고 살림을 합치기를. 이 사람들이 들어봐라. 와, 딸내미 잘 키웠네. 아이 돈도 아끼고 일할 줄 아나. 이 문지가시나야. 니 속도 위반한 줄 안다. 이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다. 내가 기가 차서. 아이 가시나가 유도리가 있고로 적당히 굽힐 줄도 알아야지. 아무리 아끼는 게 좋다고 해도 네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거다. 아나? 안 하고! 결국 저희는 아주 작은 예식장을 빌려 결혼식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돈이 들긴 했지만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과 비교하니 돈이 되긴 하더군요.
물론 받은 만큼 나중에 다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 탐탁치는 않았지만 별 수 있나요? 부모님 마음이 이걸로 풀린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제 남편은 딱 반반씩 돈을 내서 전세 아파트에 들어갔고 순조롭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까지도 정확히 반을 냈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20만 원을 모아서 생활비 카드에 넣고 사용을 했어요. 그간 경품으로 받은 물건들을 아파트에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남편과 저는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목표를 세웠죠. 바로 10억 만들기. 서로가 5억씩 10년 동안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이 정확히 정해지면 아끼고 저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물이며 생활비며 절약하고 또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절약한 돈은 자연스럽게 반반 나눠서 각자의 통장에 저축했죠. 오히려 저한테는 결혼 생활이 잘 맞았고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서는 제가 아끼는 것 자체를 가지고도 항상 구박을 받았으니까요. 특히 여름에 에어컨을 끄면 부모님도 언니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저를 혼냈어요. 덥고 짜증나고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낭비라고 생각했죠. 아니, 애초에 에어컨을 켜고 이불을 덮고 자는데 그냥 이불을 덮지 않으면 될 문제 아닌가? 하고 전 생각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제든 전 엄마한테 항상 찰싹 등짝을 맞았죠.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의 남편과 저는 영혼의 단짝 같았습니다. 남들은 궁상맞다, 구질구질하다 생각하겠지만 공원에서 따뜻한 캔커피 한 잔 아니면 집에서 싸온 과일을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물론 문제가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에요. 특히 공금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제 생리대가 그 문제였죠. 아무리 그래도 그게 얼만데. 그게 왜 공동생활비로 지출돼야 해? 내가 쓰는 것도 아니잖아.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도 생리대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면 어쩔 수 없는 지출이잖아요. 그리고 대용량으로 마트에서 사는 거니까 우리 물건 구입할 때 사면 편하죠. 남자도 여자처럼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다듬어. 그럼 그것도 공동생활비로 써도 불만 없어? 하나를 허락하면 나중에 그걸로 또 부딪힐 텐데. 그거랑 비교하면 안 되죠. 화장품도 사야 하잖아요. 벌고 있는 수입에서 고정 지출 빼면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럼 생리대를 사고 화장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 누가 화장 안 한다고 구박이라도 해? 전 속으로 와, 치사한 놈 하고 생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서운했지만 틀린 말은 또 아니라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생리대를 샀던 돈을 도로 토해놔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제 돈으로 사야 했고요. 차비와 식대를 포함해서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 20만 원을 잡았기에 정말로 빠듯했어요. 커피도 일주일에 한 번 사 먹을 수 있을까 말까? 결혼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집을 유지하고 부담하는 돈이 들어가니 뭔가 묘하게 돈을 더 많이 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양쪽 집안 경조사 문제로 돈이 드는 건 서로 자기 집은 각자 알아서 내기로 했는데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은근한 시어머니의 압박이 부담스럽고 불편했죠. 요즘 눈이 좀 침침한데 휴대폰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잘 안 보이고 그러네. 내 친구 며느리는 시어머니 휴대폰도 최신형으로 바꿔주고 그랬다고 하던데. 제가 글자 키우는 법 가르쳐드려요? 됐다, 됐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대충 이런 식이에요. 저희 남편 쪽, 그러니까 시댁은 형편이 좋지는 않아요. 남편이 맞이이고 아래로 동생들이 있는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30이 넘은 나이에 취업을 준비하는 남동생이 하나, 25에 아직도 가수를 꿈꾸는 여동생,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남편이 뒤로 조금씩 도와주는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개인적으로 내는 돈이니 터치할 생각은 없었어요. 참고로 남편과 저는 버는 돈이 비슷합니다. 한 10몇만 원 차이로 남편이 더 벌고 있죠. 즉, 저희 둘 다 잘 버는 편이 아닌데도
시댁은 언제나 저희 부부를 보면 돈돈 했어요. 하지만 시댁으로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건 따로 있었죠. 그건 바로 음식이었어요. 보통 시집살이 하면 떠오르는 게 제사라든가 집안일일 텐데요. 전 그런 건 없었어요. 제사라고는 1년에 2번이 전부고 음식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괜찮았죠. 더구나 제가 오면 요리를 하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직접 손수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음식이 왜 문제냐고요? 한마디로 찬밥 신세라고 하면 이해가 되나요? 네, 바로 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전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제 주변만 봐도 시어머니가 타박을 했다는 둥, 제사 음식을 혼자 다 했다는 둥, 김장을 몇 포기를 했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을 푸념처럼 늘어놓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면 함께 외식을 했다거나 제사 음식을 같이 먹거나 수육을 삶아줬다거나 하고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늘 찬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도 찬밥, 김장을 해도 찬밥. 아무리 제가 아끼는 거 좋아한다고 해도 시댁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건 말하기가 창피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오는 날에 냉장고 정리를 꼭 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넘은 콩나물이며 숙주, 시금치, 볶은 멸치, 오뎅볶음, 전 등등 반찬들을 다 때려 넣은 요리를 해주세요. 그러니 늘 소세지 빠진 부대찌개나 꿀꿀이죽 같은 잡탕, 족보 없는 비빔밥이 보통이죠. 가끔 저희 집에서도 설날이나 추석 이후에 집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것 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밥이 문제였죠. 시댁 냉장고에 가득 쌓여있는 냉동밥을 해동해 주시는데요. 얼마나 오래된 건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누렇습니다. 해동을 시켜도 누래요. 전자레인지에 오래오래 돌리긴 했는데 겉만 녹았지 안쪽은 완전 딱딱해서 씹기가 겁날 정도고요. 둥근 형태의 밥그릇 안에 담겨있는데도 모양은 네모 형태입니다. 그니까 시댁에 갈 때마다 누렇고 딱딱한 밥을 씹으면서 각종 나물이 들어간 오묘한 맛의 찌개를 먹는 거죠. 근데 제 불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그런 밥과 찌개를 먹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저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남편에게는 늘 갓 지은 새밥과 반찬, 국, 찌개를 주세요. 제가 혹시라도 집어먹으려고 하면 그릇을 남편 쪽으로 완전히 밀어놓기까지 합니다. 더 짜증이 나는 건요. 저희 남편은 전혀 이런 차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저를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밥을 차리기가 무섭게 청소기처럼 흡입하는데 정신이 팔려있죠. 그것도 눈치 보이는 게 항상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굶기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씩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한 일주일은 못 먹은 사람 같긴 해요. 인정합니다. 아휴, 천천히 먹어, 아들. 그러다가 체하면 어쩌려고 그래, 어? 시어머니는 콧소리를 가득 내면서 손으로 생선을 발라서 남편 밥 위에 올리죠. 그럼 남편은 음식을 삼키지도 않고 우물거리며 아니야, 엄마 밥이 최고라서 그래. 한 그릇 더 있어? 하고 물어요.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면 신혼인데도 정이 뚝 떨어지죠. 아니, 적당히 맛있다고 엄지 정도 치켜들면 될걸. 꼭 저렇게 걸신 들린 사람처럼 먹어야 되나? 입술은 번들번들, 입가에는 뻘건 양념과 밥알, 티셔츠에는 국물까지 흘리면서 심지어는 한참 먹다가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다 씹지도 않고 아기새처럼 입을 쫙 벌려요. 그럼 어머니가 김치를 쭉 찢어서 넣어줍니다. 와, 그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네요. 물론 인간이니까 당황스러운 상황에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나이가 50을 바라보는 아들이라도 엄마 눈에는 여전히 어린 자식처럼 보이겠구나 하고요.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였죠. 아무리 집밥이 최고고 내 엄마가 한 밥이 최고라고 해도 주의도 좀 살피고 저를 좀 배려해 줄 수는 없는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면 다행이게요.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아유, 이렇게 잘 먹는 게 결혼하고 나서 살이 쫙 빠져가지고 반죽이 됐네. 아주 뼈밖에 안 남았어. 근데 세아가 넌 좀 살이 붙은 것 같네? 하며 냉동밥을 철근처럼 씹고 있는 저를 보며 한 소리 하시기까지 해요. 그럼 전 속으로 아드님 뱃살은 안 보이세요? 저 겨우 54kg이거든요? 하며 목구멍 아래까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삼키고는 해요. 후식으로 과일을 먹을 때도 그래요. 사과 하나를 깎아도 한 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는 사과 심과 껍질을 주죠. 항상 피부에 더 좋다는 식으로 말하면서요. 그것도 사과 살이 거의 없이 아주 기술적으로다가 깎으세요. 참, 무슨 사과 깎기 달인인가 싶을 정도죠. 그래서 저는 사과를 먹는 게 아니라 쥐새끼 마냥 사과를 갉아 먹습니다. 참고로 전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웃긴 게 이런 걸로 차별을 하니까 가끔 욱 하고 올라와서 사과 한 조각을 아주 빠르게 손으로 집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역시나 시어머니는 살이 찌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우리 세아가 생각보다 식탐이 좀 있네. 하면서 저를 공격하시죠. 그럼 저도 이해지지 않고 속으로 다음에는 바나나랑 귤만 사올 줄 알아라. 하며 소심한 복수를 꿈꿉니다. 어쨌든 이런 음식 타박과 차별로 저의 시댁 방문은 늘 소화제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해봤자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건 결혼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전 제발 그렇게 시댁에서 굶은 사람처럼만 먹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의 행복은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건데 제가 하도 깨작거리면서 먹으니까 도리어 어머니가 속상해 하신다면서 저에게 밥 먹는 예절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아니, 깨작거리면서 먹을 수밖에 없이 딱딱한 음식인데 어쩝니까? 퍽퍽 먹었다가 치과에서 살림살이 판인데. 그런데도 전 목구멍에서 달랑거리는 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결혼 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인원 감축을 했는데 제가 감축 인원에 포함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 후 한두 달은 이직을 하려고 자격증도 따고 나름 바쁘게 보냈죠. 초반에는 어차피 작은 중소기업이라 그만두려고 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이직이 빨리 될 줄 알았죠. 근데 한 달, 또 한 달이 지나니까 입안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슬쩍슬쩍 눈치를 주고 저 역시도 눈치가 보였어요. 아무래도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전기세가 이전보다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반반씩 여전히 내고 있고 적금은 적금대로 빠지니까 제가 버티는 거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자기야, 왜 아직도 생활비 입금 안 됐어? 그게 이번 달에 조금 빠듯한데 내가 다음에 주면 안 될까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거야. 취직을 못할 것 같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하든가. 집에서 하루 종일 선풍기 틀고 대낮에 불도 켜고. 안 그러더니 많이 변했네. 결국 전 남편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집에서 조금 떨어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일단 집이 너무 더워서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저도 나름 짠순이라고 하지만 에어컨을 안 켜는 정도였지 선풍기는 그냥 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방향이 남향이 아니라서 날이 약간이라도 흐리면 집안이 어두워서 불을 켜지 않으면 눈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방 안에 불은 둘째치고 한여름에 선풍기까지 못 켜게 하는 남편을 보니 저희 가족이 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것 같았죠. 순간 제 모든 행동이 떠올랐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당시 상황이 어찌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전 그렇게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하루 종일을 보내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 들어가야 했어요.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돈을 벌지 못하는 게 눈치 보여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모든 걸 반반씩 부담해서 하던 집안일을 제가 다 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남편은 제가 집에 있으면서 자신보다 많이 밥을 먹기 때문에
식비 대신 내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하나하나 다 계산적으로 구는 남편이 처음으로 짜증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어쩌면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쌀 무게까지 일일이 점검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하지만 웃긴 일이죠. 애초에 무게를 달고 계산기를 두들길 필요도 없이 제가 삼시세끼를 다 먹어도 남편의 한 끼가 더 많은 것에 제 전재산을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식을 하는 편인데요. 남편은 폭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식가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게 있으면 한 번에 흡입을 하는 사람이기에 대식보다는 폭식이 맞을 것 같아요. 집밥의 경우는 보통 밥을 좀 먹는다는 일반 남자 정도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식이라도 하는 날에는 이게 폭식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는 듯이 먹죠. 돈 아낀다면서 무슨 외식?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 부부도 가끔씩 외식을 합니다. 물론 어딘가 밖에 나가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고기를 사서 집에서 구워 먹거나 음식을 포장해서 가지고 오면 할인율이 높죠. 그런 식으로 공동생활비를 채우는 바로 전날, 남은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음식은 족발이나 불고기, 짜장면, 보쌈 같은 건데요. 각종 쿠폰을 때려 넣어서 사죠. 한동안은 제가 재취업을 못해서 외식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퇴근하는 길에 사왔더군요. 남편은 저렴하게 쿠폰을 써서 샀다며 좋아했는데 살펴보니 햄버거 2개, 콜라 하나, 감자튀김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세트로 사고 하나는 단품으로 샀구나 싶었죠. 어쩐 일인지 남편이 친절하게 저에게 직접 햄버거 포장을 벗겨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신도 뒤이어서 먹었죠. 한참을 먹다 보니 남편과 제 햄버거의 종류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였지만 제 햄버거는 일반 불고기 햄버거, 남편은 치즈가 폭탄 투하된 것 같은 좀 더 큰 햄버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처럼 얼른 자신의 햄버거를 입에 다 쑤셔 넣고 감자튀김까지 먹으면서 제 햄버거를 쳐다보는 겁니다. 참고로 전 감자튀김을 잘 먹지 않아요. 왜냐면 같이 먹으면 햄버거 하나를 다 못 먹거든요. 배부른 느낌도 별로고 워낙 천천히 먹기 때문에 속도가 맞지 않아서 최대한 햄버거에만 집중해서 먹습니다. 가뜩이나 제가 먹은 햄버거는 작은 거라서 열심히 먹고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저는 3분의 1은 남기고 남편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오기가 생겨서 꾸역꾸역 입에 다 쑤셔 넣었어요. 그리고는 남은 감자튀김까지도 2개 집어 먹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엄마가 하도 살찐 것 같다 해도 몰랐는데 당신 너무 식탐 많은 거 아니야? 누가 빼앗아 먹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급하게 먹어? 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든 식탁 위에 주 메뉴 음식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계란말이나 햄 혹은 생선 같은 음식 말이죠. 그런데 꼭 그런 걸 먹을 때 제가 2개쯤 먹으면 돼지 같다고 구박하고 식탐이 많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과 함께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음식에 대한 집착, 오기 같은 게 생기는 건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묘한 경쟁심? 그렇게 되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설마 내가 먹는 게 아까워서 저러는 건 아니겠지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를 안 나가니 좀 몸이 늘어지는 것도 있는 듯 했죠. 그래서 남편 말처럼 결혼을 하니까 진짜로 살이 찌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계속 주변에서 살이 쪘다고 하니 정말 그런가 했던 거죠. 그렇게 전 반강제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일 1식이라고 아시나요? 아침과 점심 겸 한 끼만 먹고 오후 5시 이후로는 금식을 했죠. 배가 더럽게 고프더군요. 잠도 안 오고 물도 하도 먹어서 걸어다니면 꿀렁꿀렁 물소리가 날 지경이었어요. 솔직히 이 짓을 해야 할 정도로 살이 쪘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남편이 저에게 정말 다정하게 잘 대해주고 예쁘다고 칭찬도 받으니 꾸역꾸역 했습니다.
심지어 매번 구박하시던 시어머니도 저에게 살이 빠져서 몰라보게 예뻐졌다고 하시기까지 하니 내가 정말 살이 쪘던 건가? 내가 얼굴이 부어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죠. 그리고 얼마 뒤 사건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시댁 제사로 한참 전을 부치고 과일을 씻고 있었죠. 너무 더워서 솔직히 숨이 뒤로 넘어갈 것 같았어요. 예전에 없어도 살 것 같다고 자신했던 에어컨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뱃속에 먹는 건 없지, 불은 뜨겁지, 음식 냄새는 고역이지. 최악의 조건으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음식을 했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제사가 끝나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뒷정리를 하고 한참 후에 밥상에 딱 앉았습니다. 남편은 전을 입에 구겨 넣고 있었고 이미 식사를 끝내신 시댁 식구들은 배를 탕탕 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수고했다면서 밥을 딱 주시는데 잡탕과 누런 냉동밥이었습니다. 또? 저기 전이 널렸는데. 난 왜 또 이걸 주는데? 기운이 정말 쫙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우겨 넣어야겠다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잡탕찌개를 한 숟가락 입에 넣는데 속이 울렁거리는 겁니다. 혹시 더위를 먹었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는 아주 천천히 먹었죠. 그랬더니 그렇게 인상을 팍 쓰고 먹으면 오던 복도 달아난다 하고 한 소리 하시더군요. 이에 남편도 거들어서 내가 몇 번을 말해. 좀 팍팍 좀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다이어트라면서요. 그것도 때와 장소가 있지.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죽상을 하고 밥을 먹어? 어머니 앞에서까지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그거 다 먹어. 알았어? 남기면 혼나. 알겠어요. 근데 세아가 너 직장은 구했니? 아직이요. 요즘은 다들 맞벌이를 하는데 넌 그렇게 아예 들어앉을 생각하는 거 아니지? 구해야죠. 내 아들 혼자 고생을 얼마나 했으면 또 살 빠진 거 좀 봐라. 속은 부글부글 끓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막상 음식이 목구멍에 안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입안으로 구겨 넣었습니다. 누런 밥은 얼마나 단단한지 목구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다 느껴질 정도였어요. 근데 그날은 그것보다 더 고역인 건 묘한 비린내가 나는 잡탕찌개였습니다. 제가 음식을 가리는 편은 아니라 아무거나 섞어도 잘 먹는 편이기는 한데 국물을 떠서 입에 넣을 때마다 미간이 찌푸려지는 맛이랄까요? 생선이 들어갔나 싶어서 뒤적거렸는데 음식 뒤진다고 타박만 맞고 생선은 찾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는 밤새도록 고열과 복통, 설사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급성 장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영양실조까지 더해져서 하루 이틀은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뒤늦게 달려온 저희 부모님이 대체 뭘 먹였냐고 하는데 차마 잡탕찌개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도 왔다 가고 퇴근하고 남편도 병원으로 왔더군요. 제게 미안하다면서 괜히 억지로 먹였다고 사과하긴 했습니다. 물론 절대로 그 음식이 상했다는 인정은 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도 이해했죠.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음식을 주셨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앞에서 자꾸만 병문 안으로 친구들이 사온 죽이랑 과일들을 먹는 거였죠. 저는 하루 동안 금식을 해야 했는데 말입니다. 이 돼지가 실성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속 안에 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도 저를 위해서 병원에서 출근하고 퇴근하겠다는 남편에게 어느 정도 고마움이 있어서 참았습니다. 근데 이 남편 놈이 금식이 풀린 뒤에 지급된 제 밥까지 먹더라고요. 요즘 병원밥이 잘 나온다. 생각보다 너무 입에 맞다면서 입에 밀어넣고 있는 걸 보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병실이 4인실이었는데 공용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남편이 아무거나 꺼내 먹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저도 몰랐고 다른 분들도 한두 개쯤은 실수려니 하고 다들 이해하고 넘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죠. 솔직히 너무 부끄러웠어요. 남편은 그게 뭐 별거냐고 구질구질하고 치사하다면서 그랬지만 치사할 짓을 안 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과일이랑 과자를 사서 죄송하다며 사과하며 돌려야 했죠. 그리고 퇴원하기 바로 전날 남편에게 병원비를 대신 내달라고 했습니다. 보험을 들어놔서 입원비의 경우 대부분 돌려받을 테니 수납만 대신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딱 잘라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적금을 깨. 자꾸 빌리는 습관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 하며 짜증을 냈죠. 순간 울컥하더군요. 이게 진짜 가족인가? 아플 때 의지할 수도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끼는 거 좋죠. 저도 제 남편의 이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한 거니까요. 그런데 문득 제가 큰 병에 걸려도 아르바이트라도 나가라고 할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하고 서러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당시 제 상황이 처참하긴 했으니까요. 직장도 잘려 생활비도 떨어져 거기에 아프기까지 하니까 서운한 게 더할 수밖에 없었죠.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저 솔직히 너무 서운해요. 제가 언제 돈 빌린 적 있어요? 가뜩이나 재취업도 힘든데 아프기까지 한 상황인데. 야, 당신이 아픈 게 내 탓이야?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취직 안 되는 게 내 탓이냐고. 그걸 왜 같이 책임져야 해? 능력 없어서 제일 먼저 잘린 거잖아. 한참을 다투다가 남편은 출근을 한다면서 병원에서 나갔죠. 저는 서러워서 병원 침대에 엎드려서 울다가 잠들었고요. 다행히 그날 저녁에 부모님이 병원비 수납을 대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 후에 와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했고요. 부부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건가? 하고 저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몇 시간 안 남기고 밤새 열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간호사가 온도도 체크하고 수액도 바꿔준다고 새벽 내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남편이 한참 동안 안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찾아 나섰죠. 휴게실에도 없고 계단 쪽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다시 병실로 걸음을 옮기는데 남편과 딱 마주치고 말았죠. 남편은 화장실에서 막 나왔는데 황급히 뭔가를 뒤로 숨기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의 입 주변에 묻은 흔적을 보고 말았습니다. 노란 알갱이, 그리고 기름칠이 되어 번들거리는 입술. 정점을 찍은 건 숨길 수 없는 강한 치킨 냄새, 바로 그것이었죠. 그게 뭐죠? 치킨을 먹었어요? 그것도 화장실에서? 그게 말이야. 내가 자기를 깨우려고 했는데, 너무 곤히 잠든 것 같아서, 깨우기는 좀 그렇고, 혼자 먹기는 더 그렇고. 아니, 휴게실 있잖아요. 왜 화장실에서 먹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먹던 치킨은 저희 부모님이 함께 먹으라고 사놓고 가신 거였죠. 병원비를 수납하면서 사들고 오셨던 걸 남편한테 맡긴 것이고, 그걸 또 혼자 먹겠다고 이 밤에 화장실에서 먹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가 띵하고 너무 기가 차서 뭐라고 말하기도 싫더군요. 내가 뭘 보고 이런 놈이랑 결혼을 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생각해보니 결혼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치킨을 먹으러 간 첫 데이트에서도 닭다리를 2개 먹는 모습. 중국집에 갔을 때도 자기 앞에 있는 짜장면은 그대로 두고 만두를 먼저 입에 쑤셔 넣던 것도 보았죠.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다는 걸 말해줬는데 닭발을 먹으러 가자고 한 적이 있었고, 매운맛을 조절할 수 있는 곳에 가서도 최고로 매운맛을 선택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뭐가 씨였는지 남편이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고 하는 말을 다 믿어버렸죠. 왜 몰랐지? 내 머릿속은 메아리처럼 왜? 하는 물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에 급성 장염으로 입원한 아내 몰래 화장실에서 치킨을 떼는 남자와 살 수는 없겠다 하는 결론이 내려졌죠.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근데 자기 반말은 아니잖아. 결혼 전에 약속 잊었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존대는 무조건 하라고 했잖아. 서로 존중하기로 했잖아. 품위 있게, 어? 아, 진짜 빡치네. 뭐? 지금 너 어디서 그런 쌍스러운 말을... 야, 넌 존중을 그렇게 받고 싶으면 존중받을 짓을 먼저 해. 괜히 나이 어리다고 존댓말 써달라고 징징거리지 말고. 말 높이면 뭐가 달라지니?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치킨 먹는 건 존경받을 일이고, 반 100살이니 내일이니 모레니 하고 있는 네 나이에 이게 맞는 일이니? 와, 진짜 내가 다 참고 받아주니까 너 막 선 넘는다. 너 미쳤어?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래, 나 미쳤다. 하늘? 하늘 좋아하시네. 하늘나라로 확 보내줘? 그날 새벽 병원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선을 넘은 남편의 머리털을 뽑아버렸죠. 그래요. 제가 꾹꾹 참고 사니까 굉장히 순수해 보였는지 모르지만 저 아주 성질 있는 여자입니다. 머리털만 잡았을까요? 발로도 찼죠. 봉지에 남은 치킨도 입에다가 쑤셔 넣었어요. 간호사들이 뛰어나오고 잠에서 깬 환자들도 저희의 피 터지는 싸움을 지켜봤습니다. 싸움이 끝이 났을 때 남편 입에서도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자신의 말이라면 껌뻑 죽던 여자와 결혼한 줄 알았을 텐데 저를 볼 때마다 눈을 피하는 걸 보며 코웃음만 나왔습니다. 참, 별것도 아닌 게 까불어. 진짜 확. 퇴원 후 이혼 서류를 바로 작성했어요. 모든 게 반반 부담되었던 게 이혼할 때는 굉장히 편하더군요. 내 거니 네 거니 싸울 필요 없이 정확히 나누는데 시간도 걸리지 않았죠. 일단 제 짐을 싸서 먼저 집을 나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그간 있었던 일을 알렸어요. 부모님은 제가 음식물 쓰레기통 취급을 받은 것에 속상해하셨고 언니들도 초반에는 미친 거 아니냐며 시댁과 남편 욕을 해주더니 끝에는 저를 놀리더군요. 잠깐만. 그니까 결국 치킨 때문에 이혼한 거네? 치킨? 이혼 사유? 치킨? 하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세상에 치킨 때문에 헤어지는 부부도 있다면서요. 보통은 바람, 불륜, 재산 문제로 헤어지긴 하니까 제가 좀 특이한 건 맞긴 했죠. 전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밥을 배부르게 먹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에 부모님도 언니들도 놀랐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이불을 돌돌 말고 차가운 공기를 느끼면서 잠들었죠. 그리고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을 때가 저희 결혼이 1주년이 약간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저는 재취업에 성공했죠. 솔직히 운이니 재수니 그런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일이 굉장히 잘 풀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했던 공기업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동안 노력해서 미리 따뒀던 자격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30살 후반의 어린 나이에 이혼녀라는 딱지까지 달았지만 전 나름 성공한 여자였죠. 물론 여전히 아끼고는 살아요. 하지만 이전처럼은 아닙니다. 한번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모두의 돈의 가치가 같을 수는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랑도 사람도 잃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기에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밥 한 번, 커피 한 잔 사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월급은 더 많아졌지만 적금은 더 조금 넣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 자신에게도 투자하게 되었죠. 평온한 날이 이어진 어느 날 남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몰라보게 바뀐 제 모습에 놀라더군요. 반면 남편은 대낮인데도 회사에 있지 않았죠. 알고 보니 이혼 후 얼마 되지 않아 회사에서 잘렸고 여동생이 소속사에 들어가게 되어서 돈을 대주었는데 사기까지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다시 잘해보자고 그렇게 말하면서 빌더라고요. 구구절절했죠. 아직까지도 못 잊고 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제가 공기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찾으려고 일부러 이곳까지 온 거였죠. 그 시커먼 속이 훤히 보였습니다.
비상금은 탈탈 털어서 동생에게 줬는데 사기를 당하고 퇴직금으로 자기 가족들과 생활비로 야금야금 썼던 것 같더군요. 딱 예전에 저처럼 말이죠. 적금을 깨. 자꾸 빌리고 그러면 못 써. 버릇이 잘못 들어. 하고 전 제가 들었던 그대로 돌려주었죠.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 졌어. 우리 부부잖아.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자기가 좀 돕고 나도 앞으로는 그럴게. 어? 순간 확 열이 오르는데 습관처럼 눌렀습니다. 기분은 상당히 불쾌해졌죠. 구질구질한 변명을 물이 뚝뚝 떨어지는 빨래처럼 제 앞에 척척 걸쳐놓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적금은 있는데 깨고 싶지는 않고 나랑 다시 합쳐서 내 돈으로 먹고 살고 싶다는 말이었죠.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그래서 전 그래 합치자. 대신 난 전처럼은 못 살아. 나 이제 돈도 좀 벌고 아마 당신 월급의 3배는 벌걸? 그러니까 당신도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날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부터 보여줘. 그럼 내가 그때 결정할게.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속물답게 3배라는 말에 눈이 커졌죠. 물론 뻥입니다. 2배 정도는 될지도 모르겠지만 3배는 아니었죠. 그렇게 전 딱히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치킨집에 가서 닭다리를 2개만 먹었죠. 남편이 했던 그대로를 했으니 남편도 제가 왜 그러는지 알고 있었을 텐데 군말 없이 양보하더군요. 그리고 쇼핑도 했습니다. 제가 구두를 사고 또 가방을 하나 더 사려고 했을 때 남편은 평소에는 절대로 쓰지 않던 카드를 긁더군요. 탄력 제대로 받아서 시댁에도 갔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저를 너무나 반겨주는 시어머니가 어찌나 얄미운지 휘어지는 상다리에 냉동밥은 없었습니다. 들으셨죠, 어머니? 저 이제 돈 잘 벌어요. 그래서 우리 시댁 식구들에게 가까운 일본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어머, 정말이니? 나야 너무 좋지. 그럼 돈은? 돈은 어쩔까? 일단 남편 카드로 쓰세요. 제가 월급 나오면 바로 드릴 테니까요. 쇼핑도 마음껏 하시고 카드 명세서만 가지고 오세요. 아셨죠? 자, 이제 전 차분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눈앞에 두고 기척을 숨긴 채 웅크린 한 마리 짐승처럼 말입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시댁 식구들과 적금을 깨는 남편을 확인한 뒤에 문자로 아무래도 재결합은 아닌 것 같아 하고 보냈습니다. 그 뒤로 미친 듯이 울리는 휴대폰 바로 저는 차단을 했죠. 남편도 이 기회에 돈을 좀 쓰는 법도 알고 주변 사람들 돌아보는 법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은 솔직히 그냥 당해봐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한 방 먹인 것 같아서 속이 아주 뻥 뚫렸죠. 그때 시댁에서 먹은 잡탕과 냉동밥이 이제야 소화되는 느낌이랄까요? 마지막으로 전 여전히 집에서 에어컨을 끄고 다니고 엄마에게 찰싹찰싹 등짝을 맞고 있어요. 이제는 제 이혼이 놀림거리가 되어서 야, 너 시집 한 번 더 가라 하고 끔찍한 소리도 주저없지만 저는 저희 집이 참 좋아요. 적어도 음식 가지고는 타박하지 않으시니까 말입니다. 전국에 계신 짠순이 짠돌이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그 돈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스스로가 돌아보는 시간은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에 대한 기쁨도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행복의 의미를 빨리 찾으셨으면 하네요. 제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